2024년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 지원 법정 의무 교육. 인신매매 방지법과 인신매매 등의 정의. 여러분은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인신매매라고 하면 아동 또는 여성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사고 파는 흉악범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인신매매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인신매매 등을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신매매 등의 개념은 생소한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인신매매 등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과 그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 의무와 법정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제289조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9조 제2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제3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팔레르모 의정서에 비준하였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의 부속 의정서 중 하나이며 공식 명칭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방지 의정서입니다. 팔레르모 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착취는 타인의 성매매를 이용한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강제 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이해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팔레르모 의정서에 비준하였으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과 소관부처가 각각 나누어져 있어 총괄하고 조정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포괄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존 인신매매의 개념은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에서 인신매매 등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신매매 방지법의 인신매매 등은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팔레르모 의정서의 착취 목적, 수단, 행위로 이루어진 인신매매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신매매 방지법의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팔레르모 의정서의 제3조 나목과 같이 피해자가 설령 피해에 동의하였더라도 피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상태일 확률이 높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자발적인 동의라 보기 어렵고, 또한 사기나 기만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동의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법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피해 확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의 제3조 다목과 라목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사기, 기만 등의 수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인신매매와 관련된 행위와 착취 목적 요건이 충족될 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이러한 수단 요건 예외 조건을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 청소년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적시된 아동 청소년을 가리키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적시된 대상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신매매 방지법은 확장된 인신매매 등 정의를 통해 다양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제3조를 통해 인신매매 방지법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1.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사람과 2.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그리고 3.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은 인신매매 등 피해 성립 요건 중 수단을 충족하지 않아도 인신매매 방지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인신매매 방지법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는 형법을 포함한 11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를 말하며 인신매매 방지법의 보호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신매매 등 범죄는 인신매매 관련 형법과 형사특별법상 범죄를 따로 분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신매매 방지법 제2조 제2호 강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이하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란 인신매매 방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보호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경우나 국내에서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신고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21조를 통해 신고 의무를 가진 특정 직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인신매매 방지법 제21조에 명시된 기관의 종사자는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방지법 제5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인신매매방지법은 신고 의무만이 아니라 신고 의무자와 관련 종사자의 교육 의무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의거하여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제21조의 신고 의무자 외에 출입국 관리공무원, 근로감독관, 선언근로감독관,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매년 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을 통해 인신매매 등 피해 식별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시도, 시군구 인신매매 방지 업무 담당자는 법상 의무교육 실적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 수강을 권고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시행령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인신매매 등 피해자의 정의, 신고 의무자 및 법정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퀴즈를 함께 풀어봅시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행위, 수단, 착취 목적, 3가지 요소에 해당되어야 피해자로 식별됩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2가지 요건만 해당되어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식별이 가능한데요. 충족되어야 할 2가지 요건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정답은 행위와 착취 목적입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행위, 수단, 착취 목적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서 식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의 경우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행위와 착취 목적 2 요건만 충족되어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다양한 수단과 행위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등 개념을 정의하여 폭넓게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이번 시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이해하고 피해 사례에 대입해보며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국가들은 팔레르모 의정서의 행위, 수단, 착취 목적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정의에 따라 신속하게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식별지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고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팔레르모 의정서의 행위, 수단, 착취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 시 중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신매매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착취가 실현될 필요는 없고 인신매매 등 행위자에게 착취의 목적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신매매 등 행위자가 실제로 착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신고 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는 이미 착취를 겪은 피해자들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 식별 시 피해자 식별지표의 행위와 수단을 확인함과 동시에 착취 목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와 수단 요건을 분절적으로 보기보다 연결해서 살피는 것이 피해자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 식별 지표는 일반적인 틀을 제안하는 것이며 체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상담 내용을 본 지표에 적용해서 피해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식별 지표는 행위, 수단, 착취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일반 적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은 수단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적용 기준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다음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O와 X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실제로 성매매와 성적 착취가 발생하여야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인신매매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착취가 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착취가 객관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착취 실현에 대한 인식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착취를 이미 경험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등 정의상 수단과 행위가 있는지 보기에 앞서서 착취 목적의 여부를 먼저 살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기준을 잘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식별 지표의 요건 중 행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식별 지표는 모집, 운송, 은닉, 인계, 인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행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집은 사람을 어떤 절차로 이끄는 행위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인쇄 매체, 인터넷, TV, SNS 등 모집의 경로는 다양합니다. 흔히 불법 인력 모집 업체 등을 모집자로 떠올리기 쉽지만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력 모집 업체와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모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취업 광고를 보거나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모집자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집자가 피해자와 친구, 연인, 동료 등 사적인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를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모집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신매매 등 피해자 모집은 출신국뿐만 아니라 경유국, 최종 종착국 등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종착국에서 착취 피해자를 모집하는 경우 출신국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출신국에 있는 인신매매 중개업체 및 브로커 등을 통해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행위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 예약 및 이동 차량 운전자 섭외 등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때 모집자와 운송자는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집을 한 모집자가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인수받아 운송을 하여 다른 인신매매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경우 이때 모집자는 운송자의 역할도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운송자의 운송 행위는 대개 인계와 인수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반대로 모집자와 운송자가 다를 수 있고 인수를 받을 때에는 없었던 착취 목적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운송 중에 생기거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집자가 운송까지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이 비행기, 배, 기차나 버스를 타고 착취의 현장으로 가지만 운송인이나 운송회사는 피해자가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사, 트럭업체, 택시업체 등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운송자가 피해자가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에 누군가에 의한 착취 목적과 수단이 존재한다면 인신매매 등 행위인 운송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은닉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숨기거나 머물 곳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수용, 숙박, 은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피해자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숙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착취가 발생하는 장소와 은닉의 장소가 다르지만 이 역시 은닉이라는 행위로 인신매매 등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은닉은 피해자를 범죄자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은닉은 착취 전뿐만 아니라 착취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착취가 연달아 일어나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닉은 피해자에게 숙소와 같은 머물 곳을 제공하는 행위와 피해자를 구조자나 지원자, 국가로부터 숨기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행위 요건의 마지막은 인계와 인수입니다. 모집을 한 사람이 운송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모집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인수받은 후 운송하여 다른 인신매매 등 행위자에게 인계합니다. 이처럼 인계와 인수는 모집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계와 인수는 항상 짝꿍처럼 함께 따라다니는 행위입니다. 인수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는 것을 뜻합니다. 인계의 사전적 의미는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음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수는 얻는 행위에 중점을 두며 인계는 넘기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에서 인수와 인계는 사람을 얻거나 전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식별지표 중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퀴즈를 함께 풀어봅시다. 다음 제시되는 사례는 피해자 식별지표의 행위 요건 중 어느 요소에 해당될까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업주 B씨는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도망가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행위 요건 중 은닉에 해당합니다. 은닉을 흔히 숨기는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숙소와 같은 머물 곳을 제공하는 행위와 구조자나 지원자, 국가로부터 숨기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좀 더 학습해 봅시다. 화면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인신매매 등 피해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랜덤 채팅 어플 혹은 SNS를 통하여 모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위력, 위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될 경우 수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의 경우 수단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위력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을 뜻합니다. 이는 강제력 사용의 한 형태로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압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위력의 범위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포함되는 요인 중 강요, 형법 제324조,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약취, 형법 제287조, 제290조는 모두 형법상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취는 폭행, 폭력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위계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사기 기만 및 유인을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고, 기만은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만은 속이는 것이고 사기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위계는 기만뿐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기망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사람을 꿰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은 팔레르모 의정서가 규정한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입니다. 권력남용은 권력을 가진 개인, 그룹 혹은 기관이 그 권력을 부당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위력의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상 취약한 지위는 인신매매 방지법에서 궁박한 상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박한 상태는 취약한 지위보다 그 외연이 좁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합니다. 취약한 지위라는 상태는 개인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령, 장애 여부, 낮은 교육 수준, 성별, 빈곤, 장기적 실업, 이주로 인해 주변 네트워크가 없고 언어도 서툰 경우, 알코올 중독, 착취자와의 정서적 결속 등이 모두 취약한 지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약한 지위는 원래 피해자의 특성일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복합되어 나중에 착취자에 의해 야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은 취약한 지위에 대해 관련된 자가 어떠한 실질적이거나 수용 가능한 대안 없이 연관된 착취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놓인 피해자는 다른 차선의 선택지가 없어 인신매매 등 행위자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심리적 압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수단의 예시로 경제적 통제수단, 물리적 통제수단, 정서적 통제수단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적 통제수단으로는 부당한 규칙을 사용한 과도한 벌금, 채무부담, 임금체불 및 급여관리 불가능 등이 있으며, 물리적 통제수단으로 의사에 반하는 다른 장소에서의 노동, 감시, 의식주 제한 및 의료 서비스 제약, 외출 시 허가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행, 서신 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 외부와 소통 시 허락 필요 및 신분증 압수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통제수단으로는 가까운 가족 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사업장 이탈 시 단속되어 추방당할 것이라는 공포감 조성,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 영상 촬영 및 신고 시 처벌 위협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식별지표 중 수단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퀴즈를 함께 풀어봅시다. 다음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O와 X 중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공포감 조성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식별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장애 유무, 국적, 체류 지위, 성별 등으로 인해 이미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거나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행위자의 협박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착취 상황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식별 과정에서 공포감 조성과 같은 정서적 통제가 있었는지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좀 더 학습해 봅시다. 화면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감금으로 물리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당 사례는 감금에 준하는 위력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취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공통,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경우 착취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추가적인 착취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착취 목적의 공통 요소에서 제시하는 항목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의 경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채무 변제를 이유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상황이며, 두 번째 항목의 경우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받았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로 성매매와 성적 착취는 성폭력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첫째, 성폭력의 주체는 반드시 고용주와 같은 인신매매 등 행위자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의 성적 착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인신매매 등 행위자가 실제 성적 착취를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묵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식별지표의 착취 목적에 부합됩니다. 노동력 착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력 착취는 최저임금,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매상 할당량, 벌금제 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도 노동력 착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상의 사업장보다 노동 조건이 훨씬 열악한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일들도 노동력 착취라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 착취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장기 적출입니다. 이는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장기 매매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장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 적출 등 착취는 주로 불법 장기 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취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퀴즈를 함께 풀어봅시다. 다음 제시되는 사례는 피해자 식별지표의 착취 목적 요건 중 어느 요소에 해당될까요? 외국인 노동자 A는 연근의 어선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로 계약하고 한국에 왔지만 선주는 뱃일이 끝나면 생선 가공 공장에서 일을 시켰고 심지어 농작물을 키우는 밭일을 시켰다. 문제의 정답은 노동력 착취입니다. 선주가 외국인 근로자와 처음 계약한 업무는 어선원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그 외의 업무인 생선 가공, 농사일 등을 추가적인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없는 원치 않는 일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며 피해자 식별지표의 착취 목적 요소 중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 식별지표 중 수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행위와 착취 목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피해자 C는 직업소개소의 행위에 포함되는 모집을 통해 염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인신매매 등 노동력 착취 피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합법적인 직업 소개를 통해서도 인신매매 등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주 노동자에게서도 발생하곤 합니다. 피해자 식별지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식별지표를 활용하실 때 필요한 유의사항과 예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절차는 총 5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여 고시한 피해자 식별지표 관련 교육을 통해 인신매매 등의 정의와 식별지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피해자 상담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 및 대화를 통해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서 의심이 되는 상황이나 징후들, 혹은 피해자가 보이는 신호 등을 관찰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 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말투 역시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어투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식별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 식별지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행위, 수단,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절차가 끝나면 필요시 피해자 확인서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자 확인서에 대한 절차는 3차 시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 지원과 법적 구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염두하면서 대상에 따라 아동 친화성, 장애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문화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상담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식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여성, 외국인, 아동 청소년, 노인, 발달장애인 등 그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수사 중에 혹은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상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식별 절차를 거부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신매매 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피해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엄격한 감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신매매 등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한정된 정보만을 알게 되고 지원기관이나 지원자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게 됩니다. 혹은 인신매매 등 과정에서 감시나 통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장애인은 이러한 통제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피해자의 경우 표면상 피해자의 동의로 보이더라도 강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성매매와 성적 착취에 이르게 된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하여 혹은 길들이기를 통해 성적 착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자국에서 이미 중개업자들과 채무 관계를 맺은 상태로 입국하기도 하며 특히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경우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이나 의사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피해 상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비밀 보장은 중요한 원칙이며 상담 과정 중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과 정보 수집의 이유, 목적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상담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사실과 피해 상황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 상황에도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수사기관, 지원기관 등의 연계 상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 상담 시 필요한 환경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담 장소입니다. 피해자 상담은 가능하다면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된 장소라 할지라도 폐쇄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장소뿐만 아니라 휴대폰 꺼놓기 등 상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모두 제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신뢰 관계자의 동석입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상담 진행 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석자가 정서적 지원만을 위해 참석하는지, 피해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는지 사전 논의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통역인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외국인 상담을 위한 통역인 섭외에는 인신매매의 특성상 단순히 통역만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문화가 고려되어야 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 통역인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인 경우 장애인 단체 등에 의뢰해서 수어 통역사를 섭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 상담 시 외국인 피해자의 출신국의 문화나 피해 상황, 피해자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갖추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피해자 식별 지표를 인신매매 등 피해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학습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기준을 토대로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 피해 사례 중심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업주가 체류 자격이 만료된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 내에 구비되어 있는 공간을 숙소로 제공한 뒤 성매매 및 신고식 명목의 알몸 검사를 한 경우입니다. 즉, 업주는 성매매라는 착취 목적 하에 숙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출을 통제하는 은닉이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행과 같은 폭행, 협박, 강요 등을 포함하는 위력수단과 여성과 이주민 신분으로 인한 취약성 이용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 사례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인신매매 등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의 착취 목적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닉은 숨기는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수단을 뺏는 행동도 행위 요건 중 은닉에 해당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으로 식별지표 요건 중 수단이 충족되지 않아도 인신매매 등 피해로 분류할 수 있으나 사례에서 A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만이라는 수단과 위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혹은 장애인을 단기 알바 및 숙식 지원 등으로 모집 및 유인하여 실력적 지배하에 둔 뒤 통제한 상태로 성적 착취를 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해자는 장애인이므로 식별지표 요건 중 수단이 충족되지 않아도 인신매매 등 피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모집, 운송 및 인계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인신매매 등 피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제 노동력 착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식별지표상 노동력 착취는 적법한 근로조건인 최저임금, 수당, 휴게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없는 일을 강요당했거나 일을 하지 않을 시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이 행사된 경우도 모두 노동력 착취에 해당합니다.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통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매상 할당량을 강요받거나 벌금제 등으로 경제적인 통제가 가해지고 이를 어길 시 임금을 체불하거나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 시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식별지표는 공통요건으로 채무변제 구실에 의한 노동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제한 역시 착취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채무변제를 위한 노동력 착취는 고용계약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채무변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하기 전 입국 과정에서 이미 송출비용 등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이후에도 고용주 등에 의하여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구금 상태 외에 이주 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근거로 협박하거나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위협을 하는 등 심리적 구금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등 식별지표를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지점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례를 통해 노동력 착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 A는 과도한 송출입 수수료를 내고 모집되었으며 고용 이후에도 관리업체에 사후관리비를 지불해야 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송출입 비용, 특히 이주 노동자가 부담하는 송출입 비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ILO 강제노동협약 의정서에서 국가는 노동자,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송출입 과정에서 송출 비용을 내는 관행을 근절해서 인신매매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9년 ILO의 공정한 모집 과정에 대한 일반 원칙과 이행 지침에서도 송출 비용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신매매 등 피해자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이탈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이주 노동자들은 실제 계약과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야 했으며 욕설과 열악한 숙소만이 아니라 물리적 통제 수단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불합리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 서류에 대한 압수는 취약한 지위 남용이라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피해자를 은닉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계약되었던 것과 다른 장소나 업종에서 일하게 한다고 모두 노동력 착취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업종 변경이나 의사에 반하는 장소 이전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퀴즈를 함께 풀어봅시다. 다음 제시되는 사례는 피해자 식별지표의 수단 요건 중 어느 요소에 해당될까요? 체류 기한을 넘겨 체류 자격이 없는 D씨는 식당 주인 G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G씨는 D씨가 체류 자격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 문제의 정답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요건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그 중에서도 취약성 이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G씨는 D씨의 취약한 지위인 체류 자격 신분을 수단으로 노동력 착취를 한 사례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사례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 중 어느 요건에 해당될까요? 차량 운전자는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적 착취 피해를 입게 할 목적으로 착취자와 장기간 계약을 맺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구매자에게 데려다 주었다. 문제의 정답은 행위와 착취 목적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 인신매매 등 피해 장소로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이미 피해자가 성적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착취 목적으로 운송하고 있으므로
착취 목적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그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대한 수단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수단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음 제시되는 사례는 피해자 식별지표 중 어느 요건에 해당되며 또한 세부적으로 어느 요소에 해당될까요?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외상이나 가불 등의 형식으로 빚을 지게 하거나 유흥업소 업주가 직접 혹은 사채업자들을 통해 여성들에게 성형수술비, 임신중절비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 채무를 지게 하여 피해자들은 선불금을 갚을 때까지 고용계약을 맺은 업무 이외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신고를 하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답은 착취 목적에서 공통, 노동력 착취, 수단에서 위력과 위계, 그리고 행위에서 은닉에 해당됩니다. 일부러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외상이나 가부를 유도하거나 선불금 채무를 지게 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에 없는 일을 강요당했으므로 착취 목적, 즉 공통과 노동력 착취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제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통해 빚을 지게 하여 고용계약 이외의 일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수단의 위력과 위계에 해당하며 신고 및 구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 식별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취약성을 기반으로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 기준에 따른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기대합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이번 시간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신청과 발급 절차를 알아보고 인신매매 방지법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지원을 위한 제도와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인신매매 방지법 제3조의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1.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2.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3.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21조에 명시된 신고 의무자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피해자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피해자 확인서 신청 관리 및 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럼 피해자 확인서의 신청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과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중앙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지역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인신매매 방지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 이하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 내용이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 판정해야 합니다. 심의 판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자료 제공 등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심의 판정된 경우 지역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은 중앙피해자 권익보호기관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중앙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역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판정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중앙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중앙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은 한시적으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판정위원회 운영 모두를 담당합니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하여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의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방지법의 피해자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신매매방지법 제6조 피해자의 권리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으며 법률 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의 권리에 해당되며 지금부터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설치는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이하 중앙피해자 권익보호기관과 지역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이하 지역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여 인신매매 등 예방 및 방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권익을 위해 지역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을 지원하고 인신매매 등 예방 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정책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외 협력 체계 및 교류,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권익을 위해 인신매매 등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 관리, 예방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위한 인신매매 등 사례 판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3장 인신매매 등 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재판 절차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6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제17조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진술 조력인이 조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 및 재판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20조는 심리의 비공개로 사생활에 대한 비밀 엄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실질적인 인신매매 등 피해 사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부분 역시 인신매매방지법 제4장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신고, 보호, 지원의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의 내용을 통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2조를 근거로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또는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 권익보호기관과 경찰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피해자를 의료기관 등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23조에 따라 피해자는 신변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채권은 무효이며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25조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미성년 가족의 교육 지원 및 취학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는 취업 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27조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의료비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는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0조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이 필요할 경우 물품과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외국인 대상 귀국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는 인신매매방지법 제42조에 따라 국적 또는 체류 지위로 인해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하며 제43조에 근거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 2 및 제46조의 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등 권리구제가 진행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 범죄를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 범죄를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그리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은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5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 특성상 다른 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마련된 피해자 지원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지원기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관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에는 피해장애인 쉼터도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그 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피해자 발생 시 다양한 장애인 피해자 지원기관의 연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시설은 일반 지원시설과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시설,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는 상담 및 현장 방문, 성매매 피해자 구조,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국에 마련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 구조 상담 및 심리 지원, 학업 및 진로 지원, 치료 회복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중 특성화 센터는 지적장애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보호시설, 이주 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자활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은 2년의 범위에서 외국인 보호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를 통해 폭력 피해 상담, 고용 및 체류에 관한 상담, 무료 법률 지원 및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 창업 능력 개발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을 통해 인신매매 등의 정의는 다양한 수단과 행위 요건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취업, 의료, 법률, 생계, 귀국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을 발견할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을 맡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연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별 및 보호 지원을 하실 여러분들께 해당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신매매 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되어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또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